그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5개, 총 10개. 알았죠? 여기서 한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장. 정책 분석 이론이에요. 정책 분석 이론. 자, 정책 분석은 우리가 이제 더 좀 약간 더 이해가 또 좀 필요해요. 정책 분석이라고 이제 하나의 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정책 분석은 어느 이론의 하위 이론이에요. 딱 봤을 때. 정답! 합리 모형의 하위 이론이야. 그러면 이 목차상으로 어디 들어가야 돼? 실제로는. 합리 모형에 들어가야 되는데 합리 모형에 거기 내용이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빼서 정책 분석을 별도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 분석학 책이 따로 있어요. 엄청 한 권이 한 권. 그래서 정책 분석을 배로 뺐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어디 들어간다? 합리 모형의 하위 내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 지금부터 한 정책 분석 공부하는 내용은 다 합리 모형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합리 모형과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이해됐죠? 됐죠? 자, 이 정책 분석 이론은 좀 파트가 몇 개 파트가 돼 있냐면 총 6개의 파트가 돼 있어요. 6개 파트. 6개 파트가 돼 있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볼게요. 근데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이해될 게 뭐냐면 정책 분석 과정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정책 분석 과정을 좀 이해된다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정책 분석 과정 단계는 첫 번째가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정책 목표. 자, 그다음에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을 예측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이 총 5개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머릿속 잘 안 들어오죠, 이거. 무슨 말인지. 자, 쉽게 보면은 정책 문제를 구조한다는 거는 우리가 정책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는 어디 있어요, 실제로? 나의 바깥쪽에 있어, 안에 있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정책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 정책 분석하는 사람,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밖에 있어요. 나의 바깥쪽.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죠. 밖에 있으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맞죠? 자,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을 문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문제 구조화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해됐죠? 이 개념. 자, 문제를 구조화했어요. 자, 문제는 존재해.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존재해. 자,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돼 안 해요. 어떤 기준점이 없잖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기준점이 없죠. 맞죠?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은 진짜 기준점이 없죠.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자라고 정해야 돼. 알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그게 정책, 목표, 설정이라 불러요. 알았죠? 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모기 퇴치하자. 모기 퇴치하자. 이거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기준점이 없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너무 어렵나? 이거는 예를 들기 어렵나? 어, 일단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목표를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결정됐죠. 문제가 뭔지 확인됐고,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지가 결정됐어.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문제가 완료됐어. 그럼 이제 우리 뭘 고민해야 돼, 우리는? 어? 해결책, 대안을 고민해야 돼. 알았죠? 해결책을 고민해야 돼. 정책을 고민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책 분석에서의 어떻게 하냐면, 대안을 탐색해. 대안을 쭉 탐색해요. 알았죠? 대안을 탐색한다는 건 대안을 찾는다는 뜻이야. 알았죠? 이것이 무엇과 관련돼 있어? 합리포괄 모형과. 대안을 탐색한다는 말 자체는 합리포괄 모형에서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포괄적 대안과 관련돼 있는 거죠. 정확해요. 알았죠?
자, 포괄적 대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대안이 여러 개 나왔죠. 탐색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개의 대안을 보겠다는 뜻이야. 알겠죠? 점증 모형에서 탐색이 필요 안 필요해? 대안 찾아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합리 포괄 모형에서는 뭐가 필요해? 대안에 뭐가 필요하다? 탐색이 필요하다. 알았죠? 대안에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간 거예요. 자, 대안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간략하게 보면 설명을 드리면 대안이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 각 대안들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걸 어떤 각 대안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이 각 대안들이 문제를 얼마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이게 대안의 뭐라고 부른다? 예측이라고 부른다. 예측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뭘 정해놨어? 뭘 정했어요? 정책 목표를 결정했죠. 정책 목표. 다시 말해서 각 대안이 정책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거냐,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거냐를 판단하는 게 뭐다? 대안의 예측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안은 우리가 쭉 대안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각 대안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따라서만 대안을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자, 그 각 대안들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만 가지고 대안을 고르면 돼, 안 돼? 네? 될까, 안 될까요? 질문 봤을 때. 안 돼요. 알죠? 왜 그러냐면 각 대안마다 뭐가 달라. 각, 각 대안마다 뭐가 달라요.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투입을 고려해서 다시 순위를 매기는 거. 알았죠? 자, 어떤 대안은 문제 해결을 그 정책 목표 달성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요. 크게 기여해. 어떤 기여해요. 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이거 선택해야 돼, 안 해? 안 해야 돼? 선택할 수도 없고 안 해야 돼. 알았죠? 이 판단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대안의 평가로 간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일련의 과정. 정책 문제를 구조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 탐색하고, 대안 예측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거. 요게 뭐라고 한다? 요게 정책 분석이라고 한다. 라고 해요. 알았죠? 이걸 정책 분석이라고 한다. 자, 정책 분석은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야? 1년의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야? 정책 분석하면서 우리 설명했어. 정책 분석하면 떠올릴 때 단어가 있다고 그랬지, 제가. 예? 어? 자, 정책 분석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정책 분석을 결정하는, 정책 분석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알았죠?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없으면 대안 예측이 돼야 안 돼. 대안 예측도 안 되고, 대안 예측이 안 되면 대안 평가도 안 돼. 그러면 그것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최적일 수 있어, 없어?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최적이에요, 최적이 아니에요? 최적이 아니죠. 우리 핸드폰 고를 때 비용 고려해야 해. 우리 팝카파 만들 때 그 핸드폰 고를 때 비용을 고려해야 해. 한다고 그랬죠. 알았죠? 됐죠? 됐죠? 자, 이게 일련의 과정을 정책 분석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할게요. 자,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정책 구조화. 그러니까, 정책 문제 유형부터 할게요. 이건 약간 앞쪽에 있는 이론인데, 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책 문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형화된 문제, 준정형화된 문제, 비정형화된 문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형화된 문제는 뭘 정형화된 문제라고 하냐면 정책 결정자가 단독 또는 소수, 그 다음에 대안의 수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효율 및 가치가 일치하고, 그다음 대안의 결과가 확실하고 확률 계산 가능한 경우. 이거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지. 정신 막 얘기. 완전 쉬운 문제죠. 알았죠? 봐봐요. 정책 결정자 소수고 대안의 수도 한정돼 있어. 그러면 고르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그 다음에 확률 계산했어. 이게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날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알았죠? 그러면
확률 계산하면 확률이 높은 거 낮은 거 계산해서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비정형화된 문제가 있어요. 비정형화된 문제. 자, 이거는 자, 참여자가 다수야, 다수. 그 다음에 대안의 수가 많아. 알았죠? 그 다음에 효용이 같이 갈등 상황이고 예측 불가하고 계산 불가. 자, 이 상황에서는 서로 말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말이 많아요. 알았죠? 말이 많으면 정식 결정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라고 설명한 이론이 둔 이론이에요. 자, 이거 정말 가끔 나와요. 알았죠? 가끔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문제가 있고 비정형화된 문제가 그 중간에 준정형화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정형화가 그러면 어디서 갈리는지만 보면 돼요. 자, 정책 결정자는 그 정형화된 문제하고 똑같고, 그럼 준정형화됐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있는 거죠. 대안의 수가 한정돼 있고 일치하고 불확실하고, 대안의 결과가 그다음 불확실하고 확률 요 두 개가 대안의 결과 확률이 정형화와 준정형화를 결정한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자,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시험 문제 기출 풀면서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론이 정책 문제 구조화 이론을 볼 거예요. 자, 정책 문제 구조화 이론 이제 방법 이론은 정책 문제를 어떻게 이제 구조화할 수 있냐 질문이에요. 거기 답변하고 있는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정책 문제를 이제 계층 분석, 그 다음에 분류 분석, 유추, 그다음에 유추랑 같은 말이 시네틱스예요. 그 다음에 가정 분석, 경계 분석, 복수 관점 분석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조화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뭘 구조화라고 한다? 기억도 안 나. 전 뭐를 구조화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정의하는 거 알았죠? 정의하는 건데 실제로는 머리 잘 안 들어오니까 먼저 그 문제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법, 인식하는 방법을 구조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첫 번째 계층 분석이라는 거예요. 계층 분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문제의 원인을 이제 계층화해서 구조하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문제 정리, 원인 찾아보다 보면 어떤 생각, 어떻게 돼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분석이다? 계층 분석이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계층이라고 해서 딴 건가 싶은데 요 앞에 계층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원인 계층이 알았죠? 원인 계층이라고 계층이란 말이 이제 원인 계층이다. 원인의 계층이다. 라고 보면 돼요. 뒤에서 원인 계층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분류 분석. 분류 분석은 자, 구성 요소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알았죠? 구성 요소들을 문제가 있으면 구성 요소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분류 분석이다라고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요. 알았죠? 그런데 그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그 골자는 그 기본 핵심은 여기 있는 거야. 알았죠? 그거만 두 개 연결만 시키면 돼요. 막 현란해. 시험 문제는 막 현란하게 문장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 핵심 키워드만 골라낼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유추 분석이에요. 유추 분석. 자, 유추 분석은 유사 문제하고 비교와 유추를 통해서 구조하는 방식을 유추 분석, 시네틱스라고 불러요. 어떤 거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붙여보는 거야. 이 문제는 이 문제다라고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잘못 붙이면 안 되겠지만 잘 붙이면 되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유추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인식이 생겨요. 자, 가정 분석은 그 상충적 가정을 통해서 구조하는 방법을 가정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가정을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통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것을 이제 가정 분석이다라고 하고 경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 분석은 자, 정책 문제의 경계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야.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위치, 범위, 문제 관련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거야. 자, 이 문제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위치, 어디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경계 분석이라고 부른다. 경계 분석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는 것을 복수 관점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특이하게 이거는 약간 이제 교과서 나온 거라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요. 자,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계층화 아까 했었죠? 그 계층 분석 중에 이제 계층이 몇 가지 계층이 있느냐가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계층은 자, 가능성 있는 원인, 그 다음에 개연성 있는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 이렇게 이게 계층이에요. 알았죠? 계층 분석에서 계층이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계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막 원인 찾을 수 있겠죠. 원인을 막 찾을 수 있겠죠. 맞죠? 근데 가능성 있는 것부터 있고, 그다음 가능성 있는 것과 개연성 있는 거는 달라요. 가능성 관계가 있는 거고 개연성은 진짜 어떤 그 높은 확률로 얘가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고 보는 것을 이제 개연성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 다음에 행동 가능한 원인. 이렇게 세 개를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아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돼 안 해. 문제 일반적으로 해결되죠.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가 그 원인을 알아낸다는 게 중요해 안 해? 중요하죠. 알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원인들 중에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알았죠? 근데 그건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없죠. 그래서 뭘로 추리는 거야? 행동 가능한 원인.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제거할 수 있는 원인. 여기 그 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다 추려보는 거 알았죠? 이렇게 3단계로 추려놓으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생겨요. 알았죠? 이걸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렇게 3단계, 3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원인을 정리하는 것을 구조화해서 계층 분석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추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유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 4가지. 개인적, 직접, 상징, 환상 이렇게 있어요. 자, 개인적 유추는 뭘 하는 거냐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직접 경험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것을 개인적 유추다라고 불러요. 자, 만약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대중교통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중교통을 실제로 타보는 거지, 알았죠? 이게 뭐야? 이게 개인적 유추다라고 불러요. 유추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직접적 유추야. 직접적 유추. 자, 유사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직접적 유추다라고 불러요. 육아 문제를 이제 반려견 문제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직접적 유추다라고 부르면 됩니다. 불러요. 알았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상징적 유추는 자, 상징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 알았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가 쓰던 사람 계속 쓰잖아요. 맞죠? 계속 돌아오는 사람이 계속 돌아오잖아. 맞죠? 회전문이라고 붙여서 이제 인식하는 방식이 상징적 유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환상적 유추가 있는데 환상적 유추는 자, 가상적 상황에 대해 가상적 상황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알았죠? 만약에 재난 상황은 여러분들 직접 해볼 수 있어 없어? 아주 치명적인 재난 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징도 없고, 맞죠? 그다음 직접 경험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잖아. 이건 자기 스스로 상상을 통해서 상상한 결과를 갖다 붙여보는 거 알았죠? 이걸 뭐라 부른다? 환상적 유추라고 부른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됐죠?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생겨? 뭐가 생겨?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그 밖에 있던 문제가 내 머릿속으로 그 정책 결정자, 정책 분석가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야지 정책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 그 문제가 그 사람 그 정책 결정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책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돼 안 돼요. 정책 결정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정책 구조화가 정책 결정의 합리포괄 모형의 뭐다? 첫 번째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책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정책 목표 설정이 안 되면 정책 결정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저희가. 자, 근데 정책 목표를 설정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한테 답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이론이 바람직한 정책 목표 설정 방법 이론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정책 목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책 목표는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된다. 봐요. 두 가지. 하나는 적합성과 그 다음에 적절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해됐죠? 자, 적합성과 적절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적합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정책 목표가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정책 목표가 그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적절성. 적절성은 정책 목표가 정책 문제를 과도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절성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정책 목표가 너무 높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정책 목표가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를 해결했어. 맞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너무 자원이 많이 드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정책 목표는 두 가지 갖춰야 돼. 무엇을 갖춰야 된다? 적합성과 적절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목이 아파. 이거 뭐야? 이걸 뭐라 불러? 이걸 문제라 불러. 알았죠? 미세먼지가 많아서 목이 아픈 걸 문제라 불러. 자, 그럼 정책 목표는 어떻게 결정돼요? 이 목이 안 아프게 하겠다가 목표야? 뭐가 목표야? 미세먼지의 농도를 30% 줄이겠다가 목표예요. 이걸 목표야. 이걸 목표라고 그래. 됐죠? 자, 30%를 줄였어. 목 아픈 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이건 이 목표는 30%는 목표는 뭐가 없는 거야? 적합성이 없는 거야. 알았죠? 적합성이 없는 거야. 이걸 해봤자 안 되는 거야. 목 아픈 그 사람도 그때 목 아프다고 난리야. 알았죠? 적합성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럼 40을 올렸어. 근데 이게 40을 올렸는데 목이 안 아파. 사람들이 목이 아프다는 말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 정책 목표는 뭘 갖고 있는 거야? 적합성 갖고 있는 거야. 알았죠? 언더스탠드죠? 이건 언더스탠드죠? 자, 근데 뭐 정책 목표 50% 잡아놨어. 40이면 될 거를 50 잡았어. 이건 뭐가 없는 거야? 적절성이 없는 거야. 알았죠? 그 정책 목표가. 이해 됐죠? 됐죠?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정책 합리국가를 설명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고,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의 기준이다? 나중 되면 정책 분석, 최적을 찾아내는 기준점이에요. 알았죠? 최적을 찾아내는 기준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적을 찾아내는 건 누구의 의제야? 누구의 주제야? 최적을 찾아내는 거는 합리포괄 모형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목표는 합리포괄 모형의 핵심이 아니야. 핵심이에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해됐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합리포괄 모형에서 항상 그 목표 문제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 탐색. 많이 왔죠, 우리?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결정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 그 대안을 찾는 방법 알려주는 이론들이 정책 대안 탐색 방법 이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냐면, 자, 네 가지 정도 있어, 네 가지. 자, 과거 정책 사례, 그 다음에 외국 다른 지자체 사례, 정책 모형,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대안들이 막 있어요,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을 막 다 수집을 하는 거야. 다 수집하는 거 알았죠? 근데 수집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네 가지다. 네 가지. 과거에 어떤 거 썼는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주관적 판단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게 주관이야, 알았죠? 이거 같아. 이거야, 알았죠? 자, 그다음 정책 모형이 있어, 정책 모형. 이제 핵심 요거예요. 정책 모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모형을 만들어, 모형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에 따라서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책 모형이다라고 불러요. 정책 모형이라고 하는 자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설을 세워. 가설을 막 전제를 세워. 가설과 전제를 막 세워. 조건도 막 집어넣어. 자, 가설이 많아지고 전제가 막 많아지면 자, 수많은 그 대안들이 좁혀질까 안 좁혀질까요? 대안이 특정될까 안 될까요? 특정되지. 맞죠? 우리 이 가정 저 가정 하면은 쭉 좁혀져서 어떤 특정 대안이 결정돼요. 그거를 정책 모형에, 그러니까 대안의 리스트에다 집어넣는 것을 정책 모형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해됐죠? 저 네 가지를 통해서 정책 대안에 탐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막 이건 목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대안들을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업. 자, 일부는 어떤 뭐야? 과거, 해외, 그 다음에 정책 모형, 주관적 파트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걸 해서 수십 개 이 대안들 포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을 정책 대안 탐색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자, 정책 대안 예측 이론이에요. 정책 대안 예측 이론. 자, 그러면 각 대안들이 대안들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거냐를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본다고 그랬죠, 제가? 예측이라고 했죠, 예측. 그 예측에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예측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해됐죠? 첫 번째가 투사 이론이에요, 투사 이론. 그 두 번째가 예견, 세 번째가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은 투사, 예견, 추측이 더 어디 들어가? 예측에 들어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측이란 말하고 예견, 추측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이 정도 행정하면 이 정도는 구분해줘야 돼, 알았죠? 이런 거 그냥 남들이 이렇게 막 섞어서 쓰면 교정시켜줘야 돼요. 자, 갑니다. 투사 이론부터 볼게요. 자, 투사 이론의 질문이 뭐냐면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질문이에요. 이해됐죠? 이 질문에 대해서 투사 이론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 정책 대안의 결과를 추세 연장, 경향 분석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투사 이론이에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대안, 이 어떤 특정 대안이 어떤 특정 시점에까지 요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그러면 이제 x가 좀 점점 증가하면은 요런 식으로 대안이 변화를 해왔어. 자, 이런 상황에서 예측 투사는 뭐라고 주장하면 이것을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과거고 미래 시점에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 시점에서는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현재고 미래에서는 대안이 여기가 이 대안의 예측값이 되겠죠. 있죠? 이렇게 대안을 예측하자고 하는 게 무슨 이론이다? 투사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과거의 경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투사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는 미래에 어떤 경향을 가질 것 같아? 여기 현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어떤 특정 시점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대안의 효과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여기겠죠. 이렇게 요 시점에 우리가 그 효과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투사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추세 연장 경향 분석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그 대안이 갖고 있었던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 경험 실적 경험이 그걸 이제 추세라고 되고 경향이라도 하고 경험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선형 경향 추정, 그 다음에 지수 가중치법, 검은 줄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경향 분석을 했는데 수치 처리를 해야 되잖아. 수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내용들이 알았죠? 맞죠?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단순화시켜야죠. 예측을 하려면. 단순하게 모델을 만들어야지. 그거에 필요한 각각 기법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알았죠?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측하는 방법들. 우리가 자료들이 이쁘게 나올까 안 나올 거야, 일반. 과거의 데이터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나와줄까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주겠죠. 단순화하고 처리하는 방법. 그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설명들이 그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투사 이론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론이 뭐냐면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예견 이론. 예견 이론이요. 자, 예견 이론은 정책 대안의 결과를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로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정책 대안의 결과를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로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 우유 있죠, 우유. 우유랑 키 성장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장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래서 우유를, 자, 그러니까 우유를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유 섭취랑 신장과의 관계를 조사를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어떤 관계가 발생해? 우리가 뭐 실제로 해봤더니 요런 관계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요런 관계가 발생한다고 할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런 관계가 발생한다고 할게요. 요런 관계. 알았죠? 요런 관계가 발생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조사한 거냐면, 자, 100mg까지, 그러니까 100까지 먹였을 때 신장이 요 정도까지 나온다고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200은 어떻게 할 거예요? 200을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뭘 하면 200을 알아낼 수 있어? 뭘 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200을 알아낼 수 있어? 너무 어렵다? 쉽게 하자. 자, 그러면 100과 요거를 뭐로 만들면 돼? 뭘 만들면 돼요? 이씨. 함수 만들면 되죠, 함수. 함수로 만들면 되잖아, 함수. 자,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200일 때, 우유 200 먹었을 때 신장이 얼마 나올지 예측돼야 안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함수화를 통해서, 알죠? 자, 변수의 각 독립변수 간의,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중속변수 간 사이 상관의 함수를 통해서 예측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뭐다? 예견 이론이에요. 알겠죠? 예견 이론이에요. 그럼 질문 나오지. 그럼 앞에 있는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질문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투사랑 무슨 차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자, 투사 이론에서는 x축이 뭐냐면 뭐가 됐어요? x축은 일반적으로 x축이 뭐야? 투사 이론에서는 x축의 변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알았죠?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예견 이론에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요게 예견 이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을 이제 설명 어떻게 되면 정책 대안의 결과를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관계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뭐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죠, 제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뭐라 불러?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 알았죠? 함수로 미래를 대안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예견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열도 함수야 아니야? 사실은 시기열도 함수죠. 이것도 함수고 다 함수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는 함수긴 함수지만 무슨 함수다? 하나가 시기열 함수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회귀분석 선형계획 이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면서 나중에 더 심화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이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추측 이론은 정책 대안의 결과를 주관적 견해에 의존해서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쭉 있어. 대안의 효과를 이제 예측을 해야 돼요. 효과가 되는데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 만약에 예측을 하게, 만약에 투사를 하게 되면 뭘 써? 시계열 함수를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 알았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뭘 해야 돼?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작업을 통해? 뭘 작업해? 뭘 써? 함수를 쓰겠죠. 알았죠? 근데 추측은 그런 함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았죠? 과거 데이터가 뭐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거 안 해. 알죠? 자, A 효과는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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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를 그냥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 알았죠? 이게 뭐다? 무슨 방법이다? 예측 중에 추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측 알았죠? 이해 됐죠? 자, 여러분들 이거 용납해야 안 돼. 용납돼야 안 돼. 용납 안 돼? 용납 안 되는 게 맞아.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훈련을 받았으면 용납이 안 돼야 돼요. 죠 어떻게 아니 우리가 뭐 예측 그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해야지 이걸 주관적으로 적으면 되냐고 막 그게 맞겠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의심을 가져야 돼. 막 그게 맞겠어? 아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이거의 이 대안의 효과는 10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행정학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 알았죠?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밸류업을 하다는 거 안 하다는 거야. 밸류업을 하다는 뜻이 알았죠? 그걸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추측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세부 방법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세부 방법. 세부 방법에는 델파이가 있고 브레인스토밍 있고 교차형 분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뭐가 있다?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교차, 영향 분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델파이는 둘로 나눠져요. 둘로. 하나는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 이렇게 나눠져요. 됐죠? 자, 정책 델파이, 전통적 델파이부터 보면은 어떤 걸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전문가들이 토론 없이 서면으로 정책 효과를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야. 알았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전문가들을 쫙 정해요. 여러 사람들 정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 우편을 보내. 자, 이 대안에 정책 효과가 얼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써서 회신 주세요라고 해. 그럼 다시 이제 회신을 쫙 해줘요. 알았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모으면 어떤 값이 될까요? 그 값이 모으면. 응? 값이 어떨까요? 값이. 여러 사람한테 그 예측을 하면 값이 모여 있을까요? 흩어져 있을까요? 흩어져 있죠. 맞겠지. 흩어져 있겠죠. 흩어져 있으면 그 값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맞겠죠. 너무 흩어져 있으면 뭐 엄청 많이 흩어져 있으면 그 값을 그 A 정책의 A 대안의 효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그걸 모아야 돼. 모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응답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라고 다시 회신을 줘. 이해됐어요? 다시 주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라고 해. 알았죠? 그런 사람들이 받아봐 전문가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도 이렇게 했네. 그럼 그 사람 바꿀까 안 바꿀까요? 전문가가 바꿀까 안 바꿀까? 바꾸겠지. 다른 사람 이렇게 했네. 나도 바꿔야겠다. 바꿔. 자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값이 모아져. 알았죠? 하나의 값 같이 하나의 값처럼 모아져요. 알았죠? 그러면 그것을 값은 예측 값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하나의 값이니까 거의 하나에 가까워지면 A 대안의 정책 효과는 10입니다라고 모아지면 그 값을 쓸 수 있겠죠. 알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정하는 방식을 추측 방법 중에 뭐라고 한다? 전통적 대파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누가 어떤 값을 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았죠? 없어요. 알았죠? 뭐로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메일로 하기 때문에. 메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모이지 않아. 메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익명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응답에 대해서 종합보고서 만들 때 누가 얼마 있다고 쓰지 않아. 알았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확보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건 누가 개발했냐면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했어. 랜드 연구소에서.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했다는 얘기는 실험을 해봤겠지. 미국 사람들은 다 실험을 해봐. 조선 사람들은 실험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실험을 해. 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나온 효과랑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효과랑 실제 실험상에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효과랑 같았을까 안 같았을까요?
현실 세계에서의 A라고 하는 대안이 그 효과를 발휘한 거랑 사람들이 예측한 값이랑 같았을까 달랐을까? 같았겠죠. 같았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추측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야. 알겠죠? 이해되죠? 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말도 안 된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물어보면 그게 정확하겠냐? 알았죠?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맞아 안 맞아? 합리성이 있어요. 알았죠? 합리성이 있어요. 자, 왜 이런 합리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양화대교의 길이를 물어보잖아요. 양화대교 사람들 물어보잖아. 그럼 사람들을 한 100명한테 1000명한테 물어봐요. 그럼 양화대교 길이하고 일치할까 안 할까요? 평균값을 매기면. 공부를 어떻게 따져? 공부했잖아 지금. 일치해요. 100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평균값을 내면 양화대교 몇 미터냐고 210m다, 300m다, 150m다 여러 사람 얘기하잖아. 합산하잖아요. 양화대교의 길이랑 거의 근접해가요. 맞아요. 맞아요. 말이죠. 이게 뭐가 똑같다? 양화대교 길이 물어보는 거랑 뭐랑 똑같다? 전통적 뺄파이랑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돼요. 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되면 돈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여러분들 인과 모형 만들어가지고 인과 모형 앞에서 있었죠. 인과 모형 만들어가지고 함수 만들어가지고 예측하는 거랑 사람들한테 아저씨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물어보는 거랑 어떤 게 싸게 쳐요? 물어보는 게 훨씬 싸게 치지. 맞죠? 뭐 만들어? 무슨 돈 만들어? 아 진짜 이 양반들 진짜 우표값밖에 안 되잖아. 우표값밖에. 맞죠? 우표값 한 번 할 때 우표 몇 장 들어? 한 번 할 때 몇 장 들어? 만약 100명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우표 몇 개 필요해? 200장 필요하지. 왜냐 회신 받아야지. 회신.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팍팍 써야 돼. 아니 그러면 그 전문가가 자기 돈도 자기 우표로 해야 돼? 우표값도 줘야 되잖아. 회신해줘요, 알았죠? 세 번 하면 우표값 몇 장 들어? 100명한테 물어본다고 했으면 100명까지도 안 물어봐요, 실제로. 600장 들어요. 600장 해봤자 얼마야? 우표값 해봤자 얼마 안 들죠? 안 들어요, 알았죠? 싸게 쳐. 근데 만약에 아까 만약에 인과관계 모형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료를 수집해야 돼.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하고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 알았죠? 자, 근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알았죠? 근데 결과가 맞든 틀리든 값이 나오는 거는 똑같다는 건 똑같다. 똑같지? 이제 머리 돌아가는구나. 알았죠? 맞든 안 맞든 둘 다 어쨌든 예측값이 나오잖아. 맞죠? 근데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측면에서 전tuk도 격파이가 돈이 적게 들 수 있다. 알았죠? 됐죠? 왜? 무슨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표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책 델파이예요. 정책 델파이는 그 정통적 델파이를 변형시킨 거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는 익명성을 유지해요. 근데 물어보는 건 똑같아.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각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처음에는 익명성을 유지하다가 자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익명성을 완화시켜요. 알았죠? 사람들 이제 얼굴 보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이 방식이 정책 델파이 방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익명성, 후에는 어떻다? 익명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익명성 완화했다는 얘기는 익명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익명성의 문제가 익명성, 자, 익명성을 완화시켰다는 얘기는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익명성을 유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잖아, 맞죠? 익명성 완화시켰다는 말은. 됐죠? 맞잖아. 더운가? 덥나 보네. 이해됐죠?
자, 만약에 익명성이 있으면 없으면은 이게 익명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할까 안 할까요? 막 해. 책임질 게 없으니까 신경 안 써. 근데 봐봐. 아, 익명성 하다가 이제 얼굴 팔리게 되면 값을 넣을 때 주간 어떤 자기 예측을 할 때 신중할까 안 할까요? 신중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런 제어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해됐죠?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뭐다? 익명성의 유지와 완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해됐죠? 시험 문제는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추측에서는.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토의다라고 불러요. 이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직접 대면 상황, 다 모여서 얼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를 통해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거는 다 모여, 일단. 회의실 다 모여가지고, 야, 이 대안은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 이거는 10입니다, 이건 20입니다, 30입니다, 막 얘기하는 거 알았죠?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오스본이 제안을 했어요. 알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각각 주장하게 되면은 이게 의견이 좁혀져 안 좁혀져요. 브레인스토밍 상황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상황에서는 그 예측값이 좁혀져 안 좁혀져. 응? 안 좁혀지겠죠. 안 좁혀, 이론적으로 보면 다 모아놓고 막 자기 자연사항 얘기하면은 다 자기 얘기하겠지. 알죠? 그런데 이제 장치를 하나 뒀어. 뭘 뒀냐면, 자, 토의를 하도록 했어. 토의. 자, 자기들끼리 다 발표해. 나는 10이다, 나는 20이다, 30이다 그러면 됐죠? 그럼 이게 다 써져 있잖아. 값이. 그럼 예측값이라고 쓸 수 있어? 예측값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걸 다시 모아야 돼. 그걸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하냐면 토의라는 과정을 넣은 거야. 알죠? 자,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막 나와가지고 혼자 다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것을 다시 압축 정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산출 단계하고 아이디어 평가 단계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뭐가 붙어? 이제 평가가 붙어요. 평가가 붙으면 이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죠. 평가가 붙는다는 얘기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일반 조직에 가면은 그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봅시다 이래 알았죠? 한번 떠들어 봐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근데 거기서 떠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브레인스토밍 해보라고 했다 떠들었다가는 끝나. 알았죠?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음.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됐는데 과장님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 한번 합시다. 뭐 조용히 이제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이때 말해야 된다 안 된다. 말하는 바보다. 알았죠? 내 동기가 얘기하도록 뭐 해야 된다? 옆구리 찔러야 된다. 너 저번에 할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알았지? 알았죠? 너 저번에 이거 불만이라고 그랬잖아.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 너 한번 얘기해봐. 이건 돼. 알았죠? 자기가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알았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불만 많은 사람으로 인식돼요. 알죠? 일은 안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자, 공무원 돼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교차 영향 분석은, 자, 관련 사건들을 기초로 그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으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교차 영향 분석이다라고 해요. 알죠?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구체적인 이제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 확률이 들어간 거예요. 확률. 알았죠? 확률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 교차 영향 분석이고 이게 어디 들어간다? 어디 들어간다? 추측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추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경험적 확률, 경험적 확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적 확률이 아니고 주관적 확률일 수도 있어. 알았죠? 주관적 확률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추측에 들어가는 거 알았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추측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 전통, 델파이 하나, 브레인스토밍 하나, 교차형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델파이는 몇 개를 구분된다? 두 가지. 전통과 정책은 어디서 갈린다? 익명성에 갈린다. 오케이, 알았죠? 브레인스토밍은 단계가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진다. 아이디어를 산출한 단계, 막 떠들어봐라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평가 단계, 알았죠?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교차형 분석은 무엇으로 대안 예측한다? 확률,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능성, 발생 가능성이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왜 그러면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까지 합시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게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추측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그 정책 분석 이론에서 여섯 번째가 이제 정책 대안 평가 이론이 됩니다. 여섯 번째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이론, 그다음에 평가 방법 이론, 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이론은 이제 무엇이 정책 대안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가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이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 라고 했어요. 정책 목표 결정, 그 뭐야.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적합성과 적절성. 알았죠? 적합성과 적절성. 여기서는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거야. 여기서는 기준이 뭐다?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된다라고 해요. 정책 대안들이 쭉 나오면 이제 정책 대안들이 쭉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쭉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부터 제일 처음에 붙는 게 뭐냐면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가 붙겠죠. 이 상태에서는 순위를 매길 수 있어 없어? 순위를 못 매기죠. 뭐가 빠져 있어서 그래. 투입 정보가 빠져 있어서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자, A라고 하는 것 자체는 효과가 10%, 20%, 30%, 5%, 3%, 2%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A, B, C, D, E, F 대안 이거 다 요게 대안이에요. 요게 이제 효과야. 자, 그러면 뭐 선택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틀린 거야. 알았죠? 왜냐면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가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30을, 그러니까 C가 30의 효과가 있는데 1조가 든다고, 1조. 그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이 효과 아무리 있어봤자.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풋 정보를 넣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대안평가다라고 해요. 대안평가다라고 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행정학에서 평가라고 하는 말지는 순위 정하기가 평가예요, 무조건.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망성,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야.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자, 이 두 가지 다 고려한 게 뭐다? 이 두 가지 같이 고려하는 게 뭐다? 정책 평가여다는 거야. 자, 소망성은 뭐가 제일 높아요? 소망성 A, B, C, D, E, F, G 중에 소망성이 뭐가 제일 좋아? C죠, C.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아까 1조가 들어가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따져서 정책 대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이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이제 우리 정책 평가를 할 거예요, 이제. 대안 평가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자, 대안 평가 방법 이론에는 여러분들 이거 교재 이거 맞아요? 지금 현재 이거 아니죠, 지금. 이거 좀 수정됐거든요, 저희가. 몇 개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용 편입 분석밖에 없어서 비용 편입 분석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시 할게요, 알았죠? 문제 풀 때. 자, 오늘 비용 편입 분석만 하겠습니다. 자, 비용 편입 분석이 대표적인 뭐가 된다? 평가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우리 비용 편입 분석만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자, 비용 편입 분석은 정책 분석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분이 커요. 알았죠? 자, 정책 분석에서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은 60%, 70%가 어디서 나온다? 비용 편입 분석에서 나와요. 알았죠? 비용 편입 분석은 무슨 이론이다? 대안 평가 이론이다. 알았죠? 시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정책 분석에서. 앞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끝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끝에서 나온다는 거 알았죠?
그 맥락만 이해하면 돼요. 그 그림 구도적으로. 자, 비용 편익 분석은 자, 정책 대안에 대한 예측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책 대안에 대한 예측을 자, 편익과 비용의 비율 또는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편익과 비용의 비율, 그러니까 비율 또는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자,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어떤 어떤 특정 대안이 있어요. 대안 A라고 할게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대안 A에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냐면 편익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대안 내 순서를 매겨라 라고 주장한 이론이 비용 편익 분석이야. 맞죠? 너무 쉽죠? 자, 평가를 뭐로 한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한다? 편익과 비용이야. 알았죠? 자, 비용은 뭔지 알겠죠? 이 대안을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뭐예요? 돈이겠죠. 알았죠? 편익은 이 대안을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기대되는 효과를 편익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편익이라는 말은 더 포괄적으로 뭐냐면 긍정적 효과들을 편익이라고 불러. 알았죠?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들을 편익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자, 가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현재 가치로 전환된 이라는 맛이 있어요. 현재 가치로 전환된. 그죠? 현재 가치로 전환된. 자, 근데 우리가 대안의 편익과 비용은 미래일이야, 과거일이야? 미래지. 아까 예측이라고 했죠, 예측. 예측은 미래일이잖아, 맞죠? 이것들 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야. 알았죠? 자, 그 미래의 가치가 얼마, 돈 들어가는 게 얼마고, 그 다음에 돈 그러니까 나오는 게 얼마고,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미래일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현재 가치로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될 게 있어요.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알았죠? 요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자, 우리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돈을 갖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현재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 미래에 가면 이 돈은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미래에 가면 돈이 얼마가 될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아,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어떻게 커져? 왜 커져? 그 돈에 뭐가 붙어? 이자로 붙죠. 자, 모든 화폐 표시되는 자원은 자, 미래로 가면 커지고 과거로 가면 작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은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야? 1차적으로는 무슨 가치예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은 미래 가치,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죠. 자, 그러면 결론 났어. 그런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오면 커질까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이해됐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알았죠? 자,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할인율. 알았죠?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을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전환시키는 거 뭐라 불러? 이자율. 알았죠? 이자율과 뭐다? 할인율은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알았죠? 반대 관계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끝이야. 알았죠? 자, 이게 그 비용 편익 분석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뒤에 가서도 설명드릴게요. 1차적으로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1940년대에 미국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할 때 이 방법을 썼어요. 알았죠? 이 방법을 썼어요. 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뭘 고려했다는 얘기야? 드디어. 비용을 고려했다는 거야. 비용. 그렇죠? 비용을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용에서는 이제 기회비용까지 포함시켰고, 편익은 소비자 인력 개념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종의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실제로 돈 들어가는 것만 계산한 게 아니고 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놓쳤던 비용까지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과 편익과 어떤 다른 개념이다라고
라고 포괄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계산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돈 그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얼마 줬다. 그다음에 짜장면을 받아 먹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그 비용도 규모가 더 크다는 거야. 알죠? 이 개념이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더 문제풀이로 설명드릴게요. 알았죠? 자, 이 이론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 화폐 가치로 대안이 이제 우선순위 결정 가능하다는 거야.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대안이 A부터 D까지 할게요. D까지 대안이 있었고, A, B, C 이렇게 있을게요. 그럼 각각 뭘 구한다? 비용과 편익을 구한다고 했죠. 이거 화폐로 됐지. 그럼 요 두 개의 차이가 나오겠죠. 차이가 나오겠죠. 이거는 여기가 이제 편익이고 여기 비용이고 여기 천이고 여기가 여기 천이라고 할게. 500, 500, 300, 200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결정해야 돼? 뭘 대안으로 결정해야 돼? A, B, C, D 중에. 어? 이거 어려워요? 자, 편익하고 이익하고 비용이 있어. 그 두 개를 뺐어. 근데 천이 남았어. 그 다음에 그 A는 천이 남았고 D는 200이 남았어. 자, 그러면 뭘 결정해야 돼? 우리는? 뭐를 대안으로 결정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거, 이거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시험에 들었는데? 제가 시험에 들겠는데?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봐봐요. 자, 화폐 가치로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돼야 안 돼요. 되죠? 무조건 A가 B보다 나야 안 나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 맞죠? 몇 배야? 두 배.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 알았죠? 이렇게 대안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무엇이? 빈펜 분석이. 빈펜 분석이 왜? 무엇을 표시하기 때문에? 무엇을 표시하기 때문에? 화폐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죠? 화폐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 봐요. 100원과 500원은, 그러니까 100원하고 500원은 몇 배 차이가 있어요. 물건을 구매한다고 몇 배를 더 구매할 수 있어? 100원하고 500원인데? 다섯 배를 더 구매할 수 있지. 100원짜리 물건을. 알았죠? 이건 명확해, 안 명확해? 명확한 거야, 알죠? 명확한 지표를 줘, 우리한테. 무엇이? 비용, 편익 분석이. 알았죠? 이제 만약에 여기가 점수로 돼 있다고 했을 경우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일반적인 우리가 점수를 넣어서 했을 경우에 도전할까 안 할까요? 이게 만약에 어떤 거 10점 받았고 어떤 거 5점 받았어. 이게 두 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리고 두 배 좋다고 할 수도 없으면은 실제 몇 배 좋은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하나는 10점 받고 5점 받았어. 그럼 10점 받은 거 선택했다고 10점 받은 거 선택하겠다고 그러면 5점 받은 사람, 5점 받은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안 있어요. 알았죠? 근데 1,000원, 500원 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어 없어? 1,000원,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500원이야. 재밌어. 하나는 1,000원이야. A라고 하는 데는 1,000원의 이익이 발생해. B라는 데는 500원밖에 안 발생해. 그럼 넌 짜져. 넌 찌그러져.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았죠? 명백하게 두 배잖아. 이익이. 맞죠?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맞죠? 자, 이게 비용편익 분석의 뭐다? 장점이다. 알았죠? 어떤 측면에서는? 정책 분석 측면에서는. 대안 평가 측면에서는. 알았죠? 최고의 장점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으로는 대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 반영했다? 뭘 반영했다? 비용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형평성에 대한, 자, 그 다음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알았죠? 돈으로 표시되면 확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냥 대충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 되면 또 다른 얘기 있긴 하지만 다 보시면 되고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 한계점은 형평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평성.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것만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형평성을 이 계산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계량이 가능한 사업에만 적용 가능해. 알았죠? 산출물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할 게 뭐냐면 이제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이에요. 비용 편익 분석 방법. 이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 순현재가치법, 비용 편익비, 내부 수익률, 그다음 자본회수 기간 있어요. 자, 순현재가치법은 되게 쉬워요. 개념적으로 너무 쉬워요. 편익의 총가치, 총현재가치하고 비용의 총현재가치의 차이로 대안을 평가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뭘 빼는 거야? 편익에서 비용 빼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편익 비용비는 편익의 총현재 가치와 비용의 총현재 가치 비율로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이거는 무엇을 나누는 거야? 편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값이에요. 알았죠? 이건 뭐 빼냐 나누냐 나누기죠. 알았죠? 자, 편익 비용비는 1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1차적으로는 1보다 커야 되고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0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내부 수익률하고 기준율의 차이로 대하는 평가하는 방법인데, 자,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내부 수익률. 그렇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바로 생겨요, 안 생겨요? 바로 안 생기죠. 알았죠? 우리가 만약에 통닭집을 한다고 할게. 통닭집을 하면은 바로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왜냐면 통닭집에 우리 뭘 했어? 돈 썼죠. 인테리어 투자했죠. 사람도 고용하고 모두 사. 통닭집 하려면 뭐 튀김 기계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뭐 다 샀겠지. 헬멧도 사고. 근데 이익은 얼마나 발생해? 만약에 1억을 썼어. 첫 달에 그러면 얼마가 돈이 들어와? 뭐 천만 원. 근데 거기 또 비용 빼고 하면은 뭐 한 100만 원 수익, 한 100만 원 생기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하다. 500만 원이라고 500만 원. 자, 1억 투자했는데 500만 원씩 돈이 들어와요. 나머지 자기 그 인건비 빼고 그러면 얼마 만에 갚을 수 있어? 500만 원씩 들어오면 20개월? 그렇죠. 20개월이죠. 20개월이 딱 되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500만 원은 누구 돈이야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야? 거기서부터 이익인 거야.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익인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투자가 돌아온 시점이 다들 달라요. 다르다. 알았죠? 자, 그런데 그 그게 빨리 리턴이 돌아와서 손익분기를 넘기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이 높다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무슨 사업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사업들 중에 무슨 사업을 선택해야 돼? 내부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죠. 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내부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뭐냐면 편익의 총 현재 가치와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수익과 이익이 0이 되는 시점의 할인율을 말하는 거 알았죠? 이해됐어요? 자, 아까 말했죠. 통닭집을 했는데 그 2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할인율을 말하는 거 알았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 불러. 자, 내부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성큼 그 기간으로 간다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알았죠? 빨리빨리.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내부 수익률은 무슨 개념이다? 이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 편익의 총현재 가치와 비용의 총현재 가치. 비용은 1억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편익은 뭐야? 아까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500만 원씩 들어와서 1억이 되는 거야. 알았죠? 요게 되는 시점에서의 할인율을 내부 수익이라고 그런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내부 수익률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네. 커야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이해됐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고 자본회수 기간이 있어. 자본회수 기간은 뭐 투자 비용을 회사는 소요되는 기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겠죠? 짧은 거 순서대로 정하면 돼요. 이렇게도 순위 정할 수 있어. 맞죠? 어떤 거는 3년, 2년, 1년 있으면 뭐 골라야 돼, 우리? 1년. 1년짜리 골라야지.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 알았죠? 이렇게 고르는 방식이 자본회수 기간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 편입부서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비용 편입 분석의 핵심은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순현재 가치법 알았죠? 순현재 가치법과 비용 편입 비고 그걸 응용한 게 내부 수익률이다. 더 응용한 게 자본회수 기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왜 얘네들은 순현재 가치로 전환되어 있는 편입과 비용으로 대한 평가라고 그랬나? 이게 궁금해야 돼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현재 가치로 전환하라고 그랬을까? 음. 왜 그랬을까요? 왜 현재 가치로 전환했을까요? 현재 가치로 왜 전환시켰을까? 이건 왜 그러냐면 각 대안별로 A, B, C, D라는 대안이 있어요. 다 사업 기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러면 편익과 비용이 다 사업 어떤 거는 5년짜리, 그다음 어떤 건 10년짜리, 7년짜리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그럼 각각 편 다 다르겠지. 그럼 비교돼야 안 돼요. 동일하게 비교도 할 수 있어 없어. 5년짜리에 100억 나는 거랑 3년짜리에 뭐 200 나는 거랑 단순 비교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다 모든 사업 대안들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시켜요. 현재 시점으로 다 막 바꾸는 거야. 알았죠? 자, 이러면 비교해도 돼, 안 돼? 이런 비교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전환된 편익과 비용의 비율 또는 차이를 평가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현재 가치가 커요, 미래 가치가 커요. 미래 가치가 크다. 미래 가치가 현재로 오면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거, 작아지게 전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할인율. 알았죠?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전환하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이자율이다. 알았죠? 이해됐죠? 우리가 왜 그 현재 가치로 전환한다? 왜 현재 가치로 전환한다? 그렇죠? 비교하기 위해서. 알았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다 수준의 가치를 바꾸는 거야. 만약 10년짜리 사업도 수준 가치가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결정될 거고, 맞죠? 5년짜리도 현재 가치로 될 거고, 그러면 둘이 동일하게 비교하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 관련해서 뭐 내부 수익률 정도 관련해서 아니면 할인율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자, 여기까지 비용 편입 분석까지 하고 비용 분석까지 여기까지 할게요.